현재 스페인의 국빈 자격으로 방문 중인 한국 정상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극진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각종 온라인상에는 문 대통령이 처음 도착해 성대한 환영식을 공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G7 회담 이후 한국은 오스트리아에 이어서 스페인에서도 큰 환대를 받는 모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간 이렇게까지 한국이 환영받는 장면이 있을까 싶고 스페인에서 극진하게 나오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오스트리아도 그렇고 스페인도 유럽의 기술 강국이며 관광 자원도 매우 풍부한 나라들로 유명합니다. 물론 한국도 세계 10대 무역국을 비롯해 앞으로 미래가 매우 밝은 국가이긴 합니다만 말과 기병까지 동원되고 스페인 궁 광장을 메운 행렬을 보고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이 정도로 스페인에 대우받을 만했나 하는 궁금증이 일고 있는데요. 중세 대항해 시대를 아우르던 스페인 왕궁에서 한국의 정상이 극진한 대우를 받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번 코로나 사태에 매우 큰 피해를 본 스페인이 굳이 코로나를 뚫고 정상회담을 추진한 게 주목됩니다. 코로나 상황에 많은 인원을 동원한 환영식 행사 등에 자칫 여론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이죠. 하지만 스페인의 환영 행사는 매우 성대했습니다. 이에 대해 온라인에서는 한국의 국격이 그만큼 올라갔으며 이제 유럽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기 때문에 오스트리아나 스페인이 한국을 극진하게 대우해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도 당연히 맞는 말이긴 합니다만 스페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절박한 사정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특히 이번에 스페인에서는 국왕을 비롯 외교 수반이 총동원되는 이례적인 모습도 연출된 것입니다. 또한 스페인은 일본으로부터 배신을 당하고 이제 한국을 적극 파트너로 낙점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는데요. 현재 스페인의 극진한 대접 뒤에 절박한 스토리와 일본까지 엮여있는 현재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스페인은 이번 코로나 사태가 매우 직격탄이 되었으며 국가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전 세계 5번째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던 스페인은 산업 전 분야에서 락다운이 실시되어 생산량도 급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페인을 관광국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유럽에서 상당히 발달한 공업국으로도 전해집니다. 특히 스페인은 자동차 생산의 경우 세계 9위인데 한국이 세계 7위이므로 만만치 않은 생산량이죠. 유럽에서는 독일에 이어 2위의 자동차 공업국으로 의외로 매우 큰 산업 생태계를 이루고 있습니다. 실제 스페인의 자동차 산업은 스페인 GDP의 10%를 담당하고 있으며 수출의 20%나 차지할 정도입니다. 자동차 공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인구만 30만이 넘고 관련 산업계를 모두 합하면 200만 명 넘게 종사합니다. 스페인이 관광국만이 아니라는 것은 이렇게 한국과 비슷한 자동차 산업에도 잘 드러나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한 사업 부진 가운데 일본이 적지 않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씨름하던 2020년 6월에 스페인에 입점한 일본의 닛산 공장이 폐쇄를 결정한 것입니다. 닛산은 2020년에 약 8조 원에 가까운 적자를 보고 있어 전 세계 2만 명의 인원을 정리해고하기로 결정했고 이 가운데 인도네시아 공장 폐쇄를 비롯 한국에서 철수하는 발표를 하는 등 비상 경영에 들어간 것이죠. 물론 한국에서는 불매운동 여파가 매우 컸기 때문에 스페인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었긴 합니다만 스페인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날벼락이었기 때문에 스페인 정부는 초비상에 걸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스페인 정부는 일본 닛산에 1억 유로를 지원하겠으니 공장을 유지시켜달라고 강력히 설득하며 나섰습니다. 스페인 닛산 공장의 노동자들도 타이어를 불태우면서 이러한 일본 닛산의 결정에 극렬하게 반대했는데요. 하지만 닛산은 더 이상 어렵다고 발을 빼버렸으며 결국 스페인 공장 폐쇄를 결정하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일본의 결정은 스페인 일자리에 있어 직격탄이 되었으며 코로나로 신음하던 경제를 더 몰락시켰습니다. 스페인 정부에는 큰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우선 닛산 공장 폐쇄를 1년간 연장하기로 간신히 합의를 마쳤고 그동안에 닛산 공장을 재활용하는 방도를 찾고 어떻게 재건할지 해답을 내놓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닛산이 철수한 스페인의 카탈루니아 주 정부는 해당 사안을 검토하면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는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페인 카탈루니아 주 정부는 닛산 공장을 배터리 공장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검토 중이라고 전합니다. 로이터는 해당 사안의 정통한 소식통을 이용해 유럽연합이 배부하는 코로나19 지원금으로 이곳에 배터리 허브를 구축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등장한 것이 역시 전세계 배터리 사업의 선두주자인 대한민국이 거론되고 있는 것인데요. 또 다른 소식통에 따르면 해당 사업에 관심을 보이는 기업으로 프랑스의 슈나이더 일렉트릭과 한국의 LG 에너지 솔루션 등을 언급하고 있으며 스페인 배터리 공장 전환업체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실제 LG화학은 유럽 내에서 배터리 공장을 확보하며 유럽의 지배력을 매우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유럽의 전기차 시장의 수요가 매우 크며 친환경 기준을 맞춰야 하는 상황도 급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LG 입장에서도 내친 김에 닛산의 바르셀로나 공장 등을 인수하면 지배력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것이죠. 실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경우 닛산 공장을 인수하면서 해당 고용 인원인 2,000명 고용 승계도 거론 중으로 전해집니다. 이러다 보니 스페인은 코로나 사태에서 구원 투수로 등장한 대한민국에 매달리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스페인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내연기관의 자동차 공장은 많았지만 전기차 생산 인프라가 부족했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방향이 급격하게 전기차로 이동하는 시점에서 전기차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부가가치가 높은 배터리 산업을 스페인에 유치한다면 미래 먹거리에 대한 걱정을 덜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30년까지 탄소 중립 목표의 달성 일환으로 친환경 자동차 생산 대수를 늘려야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에 가장 앞서 있는 국가인 대한민국과 적극 협력을 해내야 하는 것은 스페인의 공업국 유지에 있어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일대 중요 사업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번 국빈 방문에서 성대한 환영 행사뿐만 아니라 각종 만찬장과 더불어 그린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도 그 절박함이 매우 잘 드러나 있는 상황입니다. 스페인 상공회의소에서 열리는 그린 디지털 비즈니스 포럼에는 스페인의 관련 재계 인사들이 총망라되어 집합한 모습입니다. 이 자리에서 스페인 CEO의 회장이 한 말은 한국에 대한 인상과 한국에 바라는 점을 잘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한국은 가장 역동적인 국가가 되었고 팬데믹 때 시행한 모습은 세계 최고였습니다. 팬데믹 가운데 1%만 경제성장의 위축이 있었고 오히려 경제성장을 더욱 발전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R&D와 혁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5G, AI 등 모든 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스페인의 교역량이 다소 부족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늘려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라면서 한국을 극찬하는 멘트와 함께 현재 한국 정부가 스페인의 투자와 협력을 강화하자는 말을 반복합니다. 한국이 갑의 위치에 대접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상황을 일본 전문가는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 일본 경제 전문가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미국에 팔 것이 있는 국가이고 일본은 팔 게 없었다. 이것이 한미 정상회담 분위기를 갈랐으며 앞으로 한국이 미국 유럽에서 주목받게 되는 이유라고 했습니다. 한편 스페인 왕실도 왕실의 명예 회복을 위해서 더욱더 한국 정상을 극진하게 대우해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작년에 카를로스 1세의 불륜 스캔들로 인해서 왕실에서 쫓겨나는 등 왕실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여론은 좋지 않았고 코로나까지 겹쳐 경제가 어려우니 왕실의 이미지는 추락해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펠리페 6세는 문재인 대통령의 초청으로 2019년 국빈 방한을 하면서 한국과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당시 스페인 국왕은 23년 만에 방한을 하면서 한국 정부와 새로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방문은 그에 대한 답방 성격으로 이루어졌지만 스페인 왕실은 이 기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한국과의 협력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다면 스페인에도 도움이 되지만 왕실의 명예도 회복하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락을 살펴보자면 한국 정상 내외를 왜 그렇게 극진하게 대우했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대항해 시대를 아우르던 스페인에게도 큰 도움을 주며 뭔가 내어줄 수 있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스페인 일자리 문제를 가속화시키며 파탄을 냈지만 한국의 다양한 기업이 그 자리를 메꾸며 스페인과 협력을 가속하게 된다면 스페인과 더 없는 전략적 동반자의 관계로 접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 대한민국이 얼마나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으며 호감 가는 국가인지 드러나고 있습니다. 트래블튜브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멘터드입니다. 강대 강으로만 대응하는 한일 관계의 현 시점에서 역사적으로 일본의 입장에서는 한반도의 안정은 일본의 사회적 이익이기 때문에 상황을 냉정하게 보고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하고 해법을 위한 시나리오를 제시한다는 중립을 표방하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일본의 시사경제 전문 주간지 다이아몬드 온라인을 통해 다나카 히토시 일본 국제전략연구소 이사장은 한일 진흙탕 싸움을 벗어나자 징용공 수출 규제 문제 해결 시나리오라는 기고를 하였습니다. 먼저 히토시 이사장은 현재 일본에서는 한국의 행동은 괘씸하다, 일본은 의연하게 대응해야 한다 라는 감정론이 심화되고 관계 개선을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한국의 약한 모습으로 간주되는 현재 일본의 현상이 있으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강하면 돌려준다라는 직접적인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데 한국과의 관계 개선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가 하는 치밀한 전략은 느껴지지 않는다는 지적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의 안정은 일본의 사회적 이익이라며 역사적 측면을 상기시키는데요. 일본의 한반도를 둘러싼 세 번의 전쟁을 언급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 출병, 한반도를 주전장으로 한 천연전쟁, 러시아의 한반도 이권 확대를 봉쇄하기 위한 러일전쟁,
그리고 한일 합방을 하여 한국을 지배한 사실을 언급합니다. 이러한 역사의 이유는 일본은 중국과 러시아가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이 일본의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1965년 한일 관계 정상화 이후 경제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미국과 동맹을 맺은 한국의 국가 형성을 도운 것은 일본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이유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은 한반도를 일본의 안전과 일체화해서 생각했고 그것은 오늘날에도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이 주도권을 잡는 한반도의 상황도 곤란하며 가장 필요한 것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의 작전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미일 안보 조약에 따라 미군의 병력을 일본에서 대량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이 폐기를 통과한 지소미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한미일 간의 군사 정보를 기체 없이 교환하여 한미일 간의 연계를 현실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제관계에서도 한일 경제가 깊은 상호 보완 관계에 있는 것은 틀림이었고 한일 관계의 악화가 무역, 운송, 금융 등 경제 전반에 축소 효과를 가져올 것은 분명하다 말하며 일본 불매운동과 한일 교류 그리고 지난해 3천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 중 25%를 차지하는 한국이 올해는 얼마나 줄어들지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관계에서도 중국이 크게 대두되고 자국우선주의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미국의 세계 리더로서의 신뢰성이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미일 동맹뿐만 아니라 아세안, 호주, 인도 등 아시아 국가들과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안보, 외교 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하는데 본래라면 일본이 가장 먼저 우호 관계를 확인해야 할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큰 타격이다.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북미 협상,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일본의 참여 자체가 미약한 것도 문제인데 한국과의 관계 균열은 일본이 앞으로도 참여할 여지를 줄이는 요인이라는 것입니다. 히토시 소장은 한국에 대한 강경론이 효과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신뢰가 없는 이유는 일본이 한국을 응석부리게 계속 내버려 두었기 때문이라는 의식에 대한 반작용이 한국에 대한 강경론의 원인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정권과 청와대는 386 세대 중에서도 근본주의적 진보 시민운동 출신이 많아서 과거사에 대해 경직적인 경향이 강하고 반일의식을 국내 정치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 일상적이며 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해서 대외 강경 노선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취한 행동은 분명히 무책임하며 방어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외교는 전략을 가지고 결과를 만드는 작업인데 일본 정부가 부정하지만 강제징용의 배상 책임 판결이 나온 후의 타이밍에서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고 역사 문제의 대항 조치를 암시하는 표현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의 수출 규제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보복 조치로 인식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일본의 그런 외교는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을 초래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의 한이라는 정서를 언급하며 일본이 강하게 한국을 두드릴수록 이 한을 건드려서 어떤 불합리한 수단에도 일본에 저항하려는 한국의 의식을 자극할 뿐이다. 그 예로 지소미아는 한국의 이로운 것이지만 이를 종료한 청와대는 한국의 이런 국민 감정을 정치적으로 활용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어 히토시 소장은 한일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향후 한일 정상이 만날 기회는 8월 유엔 총회, 10월 22일 1왕 주기식도 있지만 동아시아 정상회의, 아세안 관련회의, 에이펙 정상회의, 한중일 정상회의 등 기회는 많지만 6월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처럼 일본이 대부분의 국가와 양자 정상회담을 하면서도 보란듯이 한국과는 일정이 없다고 해버린 것을 반복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한편 11월 23일 지소미아가 공식적인 만료기한이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압류된 신일본 제철의 자산의 현금화가 이루어지면 한일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히토시 소장이 말하는 한일 관계 회복의 단계는 이렇습니다. 우선 양국 정치 지도자들이 한일 관계의 중요성을 객관적으로 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를 통해서 양국 국민이 미래의 한일 관계의 의의를 생각하고 반일 반한 감정의 분출을 억제할 수 있다. 이번 관계 악화의 원인인 강제징용 배상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정치색이 강한 것이었다 해도 사법의 독립이라는 관점이 있는 것과 개인의 청구권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러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국가 간 청구권이 소멸되었고 협상 과정에서 강제징용 청구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제법과 한국 대법원 판결에 의한 국내법의 충돌은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하고 해결의 책임은 일본 정부와 일본 기업에 강요할 수는 없다. 그 이후에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 일본 측에서 한국과 어떤 협력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합니다. 지소미아 문제는 한미일의 공동의 이익이기 때문에 한국은 폐기 통보를 철회해야 하며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문제는 행정조치뿐이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수출 관리 제도를 정기적으로 협의하고 상호 이해가 되면 일본이 수출 규제를 원래대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일 양자가 상호 관계에 있어서 문제 해결 능력이 없다는 것을 국제사회에 계속 보여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국 정부가 자신의 이런 관점에 입각한 개선 행동을 취해주길 간절히 소원한다고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사설을 보고 시사멘터리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을 자제하고 상호 간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원칙적인 대화와 합의로 이 진흙탕 싸움을 벗어나자는 주장은 일견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같지만 어이가 없습니다. 한일 관계는 양국 모두에 중요하니까 냉정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한일 갈등의 원인이 일방적으로 한국이 국제법을 지키지 않았고 한국이 일본에 응석을 부리는 것이 문제라는 전제를 깔고 그 해결 방법도 한국이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협정에서 종료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국내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이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관계상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회복해야 한다. 그 이후에 일본의 수출 규제는 행정조치일 뿐이니 협의를 통해 원상복구를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본의 아전인수와 일본 정부의 주장이 바탕이 될 뿐입니다. 독립적이고 현실적인 논조에 그린 척하지만 일본의 한국과 관련된 전쟁과 식민 지배까지 언급하면서도 거기서 일본이 발생시킨 한국에 대한 엄청난 피해의 원인이 일본이고 일본이 이 과오를 솔직히 인정하지 않는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결국 일본은 자신들의 안정을 위해서 한반도 문제를 이용해왔고 현재는 미국, 중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정세와 그 가운데에서 한반도를 더 잘 이용하기 위한 성별 과제가 헌법 개정을 통한 전쟁 가능한 보통 국가로의 전환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 숨겨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시사멘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베와 일본 우익들은 반한 감정과 북한의 위협을 이용해서 일본의 우익화를 도모해서 자신의 지지율을 높이고 헌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일본은 절대로 과거사에 대한 솔직한 반성을 하지 않을 것이고 한국도 과거처럼 힘이 없어서 그대로 당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일 관계는 상당 기간 어려워지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한일 관계의 회복을 주장하고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온건파인 채 하는 다나카 히토시 이사장을 비롯한 일본의 지식인들과 언론의 어쩔 수 없는 한계는 일본인들이 근본적인 문제를 솔직히 돌아보지 못하는 수준의 자세이기 때문에 더욱 한일 관계는 험난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시사멘터리의 생각은 반한 정부와 언론에 휘둘리는 일본과 다르게 일반적인 한국 국민들도 과거사 문제의 원인과 정부의 외교 그리고 시민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잘 알고 현명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일 관계의 방향과 원인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로 토론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